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연대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그 뭐 이슈가 하도 많고 그래서 뭐 15분 안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지금 기본소득이 뭐 복지의 하나 무슨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뭐 얘기가 되고 또 뭐 경제 정책으로도 얘기가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사회보장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원리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거를 좀 얘기를 들으시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거 문제점들 혹은 뭐 장점 단점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이제 사회보장제도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런 복지제 보장제도는 어떻게 보면 좀 대리저금통 같은 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보험료도 내고 뭐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리저금통에 이렇게 모아놓는 거지 말하자면 뭐 냅니다. 그런데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에 뭐 실업을 당했다든지, 뭐 저기 산재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게 됐다든지, 소위 이걸 사회적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혹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지출이 막 급속히 늘어나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치료비 때문에 그렇게 된다든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게 돼서 그러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증가할 때 그때 소득보장제도가 또 작동을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근로빈곤에 남아 있는 경우, 그럴 때 또 이제 뭐 EITC라는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일 자체를 못하게 될 때는 생계급여, 우리 기초생활보장도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중심으로 또 일하면서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했다가 생활이 어렵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그때 대리저금통 앞에서 가서 이런 욕구가 있구나, 이런 사회적 위험에 빠졌구나 인정을 받고서 급여를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소수지요. 그때는 소수지요. 보장은 다 받지만 받을 때는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는 다 내지만 건강보험을 받는 그 혜택을 보는 건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갈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수가 받지요. 받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에게 꽤 높은 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뭐 실업급여도 뭐 그래서 198만 원까지 준다든지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상을 이제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보상을 높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기본소득은 그런 대리저금통 같은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욕구 같은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거둔 것을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거죠. 물론 뭐 우파 버전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또 버전이 달라지게 되면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했던 걸 기본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뭐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시던 뭐 다른 데서 얘기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이 많으니까 뭐 전체 국민이라고 하면 N이 많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급여가 소득이 높게 갈 수가 없어요. 이 기본 소득을 높게 해줄 수가 없어요. N이 많으니까 높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높게 해주려면 세금을 아까 최한수 교수님의 생각처럼 엄청 올려서 뭐 해야 되는데 엄청 올려서 뭐만 한다고 해도 아까 사회보장 급여에서 위험이나 욕구에 있을 때 맞춰주는 거에만큼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가 일단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득 이전 패턴도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저소득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서는 아무래도 고소득자가 세금 많이 내고 저소득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 받는 사람들, EITC 받는 사람, 근로병신 가는 그런 패턴도 있지만 또 동시에 소득 활동하는다면서 그냥 실업자라고 해서 다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중산층 실업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연금, 일하는 사람에서 은퇴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 중에도 또 소득계층이 달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건강한 사람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소득 이전의 패턴이 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소득 이전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다 내지만 자동차 사고 난 사람한테 보상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냈던 거에 자동차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가는 이 방식이 지금 복지 국가의 방식입니다. 꼭 사회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조세에서 쓰더라도 위험이 있는 곳에 일반 조세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업부조를 도입을 한다. 국민취업제도가 이제 도입됐죠. 그러면 실업한 사람 중에 보험료 안 냈어도 실업한 사람 중에 구직 활동을 하고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한정에서만 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소득은 이제 뭐 노동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한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주는 거가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도 주고 혹은 전업주부도 주고 뭐 어린 아이도 주고 다 주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가는 게 복지 기본 복지고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게 그런 게 이제 기본소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본소득에서 보편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복지국가에서 얘기하는 보편주의랑은 그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는 위험이 빠진 사람에게 전부 다 해주면 보편주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또 소득을 또 따진다. 소득을 따진다. 그러면 선별주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학생에게 저소득 여부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해주면 보편주의 달성된 겁니다. 보편주의 달성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본소득 개념으로 하게 되면 왜 학생만 주냐 선별하지 말고 전체 국민에게 줘야 된다 하면 학생에게만 준 급식은 선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별했다라고 위험과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선별해서 보편주의적으로 주더라도 선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선별복지국가다 선별복지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웨덴도 선별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동, 근로가능 인구에 대해서 아까 최현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로가능 인구가 받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하는 것,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복지가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동수당 얘기하시고 연금 하고 뭐 기본소득 같은 것이 막 복지국가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근로 연령대가 아닌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은퇴자들은 그게 사회적 위험이거든요. 소득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고 죽을 때까지 주는 겁니다. 왜? 근로한 사람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소득 이전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동수당도 어린 아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로 가능 인구에 대해서 그냥 주는 거는 없습니다. 학생수당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건강한 노동력이라는 데서 주는 거고 훈련수당은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에게든 뭐 구직자든 훈련수당은 줍니다. 그건 훈련해서 또 노동세계에 들어가라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지금 뭐 청년 집단이 어려우니까 청년 기본소득 마치 아동도 주고 뭐 노인도 주니까 청년도 똑같은 식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존의 사회보장 원리나 복지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왜? 근로 연령대에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꼭 페이드웍만 가치가 있어서 뭐 하냐, 그냥 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거나 아니면 공유 자산에 대한 뭐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니까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노동하고의 관계성 없이 주는 게 기본소득인 거고 청년은 근로 연령대이기 때문에 청년수당, 청년 기본소득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기존의 복지 원리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다 어려우니까 그냥 요즘 어려운 계층이니까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어려우니까 주는 거니까 복지로 또 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청년 집단 내에서도 복지 입장에서 보면 청년 집단 내에서도 뭐 실업자가 있으면 실업수당도 주고 또 저기 구직활동하면 구직수당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중산층 가정의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직장을 잘 잡은 청년도 그 안에 청년 집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안 줍니다. 안 줘야 되는 게 복지 원리예요. 왜 위험이 없는 곳에 줍니까? 위험이 있으면 줍니다. 보편 보장을 하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뭐 아동수당이나 뭐 기초연금 같은 그런 차원 것이 아니고 진짜 기본소득 그 원리에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그 철학적인 논쟁 혹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냥 복지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과 욕구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청년을 보편적으로 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그게 뭐 좋다 말다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제 또 말씀하기 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 제가 얼마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네네. 복지 정책으로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급여들과 기본소득이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아까 뭐 노동시장이 변화가 되고 뭐 해봤던 사각지대 때문에 기본소득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사각지대는 100% 막을 수 있습니다. 다 받으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사각지대라는 것은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그걸 받았을 때 진짜 사각지대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으로 사각지대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까도 이게 5,200만 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n분의 1 하면 얼마 받지 못하고 뭐 만 원이면 뭐 6조가 넘는 거고 10만 원 받으면 60조가 넘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시장이 지금 문제니까 노동시장에서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규직 취업자의 50%는 커버하는데 그 실업급여가 총액이 작년에 9조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 50%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작년에 50%에 9조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9조를 더 쓰면은 이쪽이 해결될 거 지금 사각지대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각지대라고 해서 다 지금 당장 실업 다 되어 있는 거나 다 일을 못 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잘 나가는 자영업자도 있고 잘 나가는 프리랜서도 있고 지금 일해서 그냥 어느 정도 선에 사는 사람도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위험에 빠지거나 내가 또 훈련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실업 수당이 그런 위험받은 사람한테 가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50% 가면 됩니다. 그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지금 하고 있는 실업보험제도에서 9조는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깔게 됐을 때 과연 얼마가 들고 얼마를 해줄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실업수당으로 198만 원에서 최저 160만 원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기한이라는 것은 항상 근로 가능 영역대를 대상으로 한 거는 다시 근로하라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9개월 이렇게 받습니다. 100만 원짜리 만약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도 600조가 넘으니까 이건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보다도 많을 거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 10만 원에도 60조인데 힘들지 않습니까? 구조 갖고 그럼 한다 그러면 15,000원 정도 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되는 거고요. 실업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주겠다고 하니까 15,000원밖에 지금 구조 갖고는 그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 이 기본소득 방식은. 그래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무슨 복지를 하겠다, 사회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꽤 힘들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공유자산을 나눠줘야 돼서 공유자산에서 해야 하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수단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거고 소득세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자거나 그런 생계급여가 들어가거나 EITC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업자거나 은퇴한 사람이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 육아휴직자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급여가 들어가니까 소득세 분배 효과가 나고 크지요. 근데 기본소득은 그걸 따지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주니까 그 소득세 분배 효과가 클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제도보다. 기존의 제도보다는 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분배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고 소득 증대도 소득 보장도 안 되고 사각지대도 실효성 없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책 수단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경제 문제도 아까 경제 수단으로서는 최한수 교수님께서 이게 전체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득이 당장 격감한 사람들 취업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자에게 주는 복지급여 쪽으로 하는 게 총 소비 증대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따로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리 자체가 다르고 소득보장이나 사회보장이란 그의 수단으로서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좀
조치, 그러니까 뭐 열등하다 표현 뭐 어쨌든 간에 수단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배경이나 요구 그 필요로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꼭 사회복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복지 정책 차원에서 얘기되면은 이런 한계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그 이유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토론 마치겠습니다.